핵심 광물들이 아프리카가 거의 한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무한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노동력과 인구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글로벌 사우스라는 자체에서의 아프리카의 그런 잠재력,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다음 기회당에 될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김성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김성수입니다. 최근 많은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주목하는 이유 뭔가요?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옛날에 냉전 그랬을 때 미국 중심, 소련 중심, 그리고 제3세계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겠죠.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산권, 소련 블록이 이제 그게 무너지게 되면서 미국 주도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3세계가 거기서 비동맹 외교라는 식으로 이쪽 저쪽 등거리 외교를 하다가 갈 곳을 잃게 되죠. 예. 그러다가 이제 미국 주도로 가다가 이제 중국이 약진하게 되고, 지금 얘기하는 어떤 글로벌 사우스라는 지역들, 그러니까 아시아,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중국 이런 나라들이 약진하게 되면서 그들만의 세력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국제 무대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우리가 그 아프리카 지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보게 된다면 이제 국제 질서에서 이제 새로운 게임 체인지가 될 때는 풍부한 자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인구, 예.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게 2035년 정도 되면은 노동력 자체가 중국과 인도를 능가할 것이라고 지금 예.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무한한 그런 자원을 가지고 노동력과 인구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동시에 아프리카가 2021년 1월에 이제 FTA로 시장이 단일화가 됐습니다. 시장이 단일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14억 인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시장이 되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의 초거대 경제 블록이 만들어졌는데, 이 시장 자체가 3조 4천억 달러의 규모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이 철폐됐고요. 예. 이런 데면서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또 이게 이제 FTA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하나가 되다 보니까 나라마다 특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가치의 상품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관광이라든지 자연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내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산업이 변화되고 있고, 이 변화되는 속에서 아프리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저발전 국가다 보니까 굉장히 여기가 살기가 힘드니까 뭔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서 더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은 이제 그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발전의 방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IT나 디지털 혁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오프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인프라를 깔게 되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그렇겠죠.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온라인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그런 ICT를 통해서 소통과 그다음에 공급망, 판매망 이런 것이 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빨리 그런 디지털 변형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런 엄청난 그런 시장, 단일 시장, 인구, 노동력, 그다음에 이 산업의 변화, 그리고 또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이제 기후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프리카가 배출하는 탄소는 한 4%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선진국에서 오지만 아프리카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2063년 에젠다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빨리 우리가 녹색 성장하자. 그 녹색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녹색 성장을 한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갖고 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자체를 갈 때 그 변화는 결국 IT나 ICT나 이런 디지털 혁신 쪽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제 2차 전지 같은 것들, 그런 핵심 광물들이 아프리카가 거의 한 70%를 또 그거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이 없는 거죠. 예. 이런 글로벌 사우스라는 자체에서의 아프리카의 그런 잠재력, 그리고 어떤 국제사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시장, 인구, 노동력, 그다음에 산업 변화에서의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우리나라도 아마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요번에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갖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뭐랄까요? 리스크가 좀 없어진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바로 낼 수 있는 타이밍에 돼서야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제가 말씀은 다 들었습니다만 아프리카는 여전히 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사회 인프라, 인식 이런 거는 좀 못 따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프리카의 투자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중국이 1대1로라고는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전부터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졌고 자원 확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2021년도에 그 포카크라고 계속해서 아프리카와 이렇게 정상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뭐 3년간 뭐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또 이제 발표를 했고요. 그러나 일본도 계속해서 이제 아프리카하고 정상회의를 해가지고 티카드라고 이제 도쿄와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아프리카 정상회담을 통해서 300억 달러를 또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요. 또 이유는 또 아프리카하고 또 굉장히 좀 밀접한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식민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통하고 그다음에 EU에서 한 205조 1,500 유로 정도를 투자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뭐 앞을 다투어 가지고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예는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아예 그 회사 미국은 이제 사기업 중심이고 시장 중심이다 보니까 포드 같은 데가 이제 뭐 하이브리드 전기차 생산 기지를 뭐 남아공에 만든다든지요. 아마존 같은 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또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 148억 달러 정도의 그 클라우드 서비스 아프리카 전역에 깔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 저는 놀랍네요. 저는 투자한다고 하길래 아프리카에 있는 광물 자원 캐는 거 정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IT나 인프라 쪽으로 투자를 해갖고 그 모바일 네트워크의 거의 반 이상을 중국 기업들이 지금 이제 그 독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디지털 이렇게 변화에 대한 혁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데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스타트업에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은 이제 그 파이낸스나 서비스 쪽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아프리카는 아직도 전통적으로 살겠지 하지만 많은 산업 구조가 서비스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발빠르게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앞을 다투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원에 대한 투자가 제일 많겠죠. 그렇죠. 자원이라는 투자가 핵심 광물 우리가 그 차세대 자원이 돼서 핵심 자원은 70%가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가 뭐 앞을 다퉈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건 뭐 보스와나나 이런 나라들과 핵심과 니켈이라든지 이런 구리라든지 이런 수소전자라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것에 대한 어떤 안보 동맹을 만들 정도까지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시토류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핵심 광물이 중국에 의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공급의 다양성 확보에서도 아프리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아프리카는 그동안 계속 양보만 해왔던 대륙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보자 이런 생각도 충분히 가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거버넌스를 뭐 정리한다든가 새로운 국제 룰을 결정할 때 있어서 패권 국가에 준하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들도 이제 뭔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럼 미래 사회 패권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고 운영될까요? 이게 아마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라는 개념하고 연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를 했을 때 노스가 우리가 선진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제3세계 뭐 저발전국 하지만 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냉전이 끝나고 나서 공급권이 이제 붕괴되면서 이 거기에서의 어떤 그 등거리 외교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등장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이 역할이라는 자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간단하게 해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있었지만 그 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영향력을 보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은 계속 약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에서나 서방에서도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으니까 거기다 어떤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유엔의 안건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이 글로벌 사우스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기권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국제적인 규범이나 질서라든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이런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중에서 54개국과 가장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아프리카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 아닌가요?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느끼는 게 그리고 우리가 또 방송을 접해서도 항상 아프리카의 그 가난, 뭐 내존,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이미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우분투 연구소에서 했었는데 거의 90% 이상의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프레임이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는 이럴 거야, 못 사는 나라야,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스포츠, 문화, 예술, 뭐 ICT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축구 프리미어 리그 같은 데 보시면 그 모하메드 살라 같은 사람 이집트 리버풀인데 그 어느 정도 그 나라에서 축구가 유명하냐면 2019년도에 그 이집트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 선거에 사람들이 투표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후보자 이름인데 그 후보자 이름을 지우고 살레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표 이상이 나왔습니다. 표가. 그 얘기로 이 축구라는 자체가 아프리카에서는 하나의 상징적이고 그들의 문화의 트렌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정도로 이렇게 그게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라는 이런 쪽에서의 그런 자리매김한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도 있고요. 예술, 그다음에 뭐 나이지리아 패션 윅 같은 거 경우에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패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뭐 남아공의 고디머라든지 그다음에 탄자니아의 구루나 같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프라인이 잘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 서비스를 핀테크를 통해서 금융 서비스를 모바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로 모든 것을 그 송금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그래서 이제 모바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프리카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될 소비층의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사람들입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흑인들 중에서도 이런 중상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사람들은 이 패턴들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어떤 상류층과 같은 문화의 패턴을 공유하고 있고요. 대형 쇼핑몰을 가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도 그들이 하나의 어떤 소비 시장에서의 구매자로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그러면 막연하게 가난한 국가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충분한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는 신흥 중상층들이 많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가난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오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대형 쇼핑몰이 우리나라와 같은 여가, 오락, 영화관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 산업이 발전합니다. 그럼 이제 여가 시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측을 하기 한 10억 달러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제가 그러니까 삼성 월렛이 이제 아프리카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문을 할 적에 게임하고 연동시키면 어떻겠느냐. 아프리카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월렛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게임을 어태치를 하게 된다면 그거를 즐기면서 그 월렛 서비스를 더 많이 활용하지 않겠냐라고 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삶이라는 것 외에 여가도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렇게 소비 시장이 탄탄하게 자꾸 성장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여기 가서 뭐 팔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여기 아프리카에 진출해 볼 만한 소비재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 화장품, 전자제품, 패션,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가 쪽으로 많이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부분에서 거기서 소비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을 때 우리 시장에서 소비되는 것들도 그쪽에서도 소비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산업은 지금 이제 그 아프리카가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녹색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기조가 되어 있고요. 녹색 성장을 하면서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산업 구조가 변화되면은 실업자가 많이 생기기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용적 성장을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용해서 녹색 성장과 함께 갖고 있는 포용적 녹색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기존에 있던 전통
전통적 그 에너지 자원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나름대로 수단이 많습니다. 자원도 많지만 네. 뭐 수력, 그다음에 풍력, 그다음에 태양력 이런 거를 활용하는 이런 에너지 사업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도시 인프라, 지금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 인프라에 대한 그 확장이 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건설, 자재, 뭐 설비, 교통, 전기, 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통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탄자니아 같은데 가시게 되면은 탄자니아 그 다르살람시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 그 서울시에 있는 그 버스 전용차로가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것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건, 위생, 교육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뷰티라든지 그다음 유아용품, 어린애들에 대해서 그런 데 관심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산업 그 구조가 변화된다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적정 기술이라는 것이 못 사는 적정 기술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기반을 맞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프리카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와의 관계, 뭐 수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뭐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렇게 문헌을 쳐다보니까 해방 전부터 조선시대부터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록적으로 남아 있고요. 조선시대부터요? 네. 그러다 이제 1960년대 이제 아프리카 해라 이제 아프리카 해 이러면서 많은 나라들이 한 이제 그 영국, 프랑스,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60년대부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한 24개국하고 이제 수교를 하게 됐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변화기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아프리카에선 10여 국이 특사를 보내서 참석을 합니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죠. 1950년대 6.25 전쟁 때 남아공하고 에티오피아가 참전했다는 네.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런 마음속에 굉장히 고마움으로 남아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냉전이 종식되고 91년도에 이제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죠. 유엔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가 출범을 하면서요. 대아프리카 외교에 우리의 발전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두보가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관심도, 호감도가 높은 이유는 역시 그래도 우리나라의 초단기간에 이룬 경제 성장 이런 게 큰 축이 되겠죠. 물론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서 볼 수 있는 게 아프리카 우리하고 또 공감대가 많습니다. 어떤 뭐 공감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거기도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우리도 좀 보수적인 게 있고 또 가족 중심이고요. 예. 전쟁을 겪었다는 거, 6.25 네. 전쟁, 식민지를 겪었다는 거, 민주화를 했다는 거,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그들이 자기들하고의 어떤 공통 분모들이 좀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화적 공감대라는 것이 굉장히 우호적인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흔히 근데 그런 것들을 또 강화시킨 게 한류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질적으로 뭐 아프리카에 가셔서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이렇게 아프리카가 뭐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서아프리카, 뭐 중부 이렇게 나눠지지만 북아프리카 쪽이 이제 그 유럽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예. 지중해 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가면은 정말 한류를 느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제가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 논문을 하나 썼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K-드라마나 K-팝을 인터넷으로 접속을 한 접속률이 높아졌을 때하고 우리나라가 그 지역하고 물류, 무역, 물동력을 보니까 증가합니다.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문화적 공감대가 경제적 가치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럼 우리나라에 이런 소프트웨어가 분명히 있다는 게 되겠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대부분 하드웨어식 접근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중국의 1대1로 그러면 인프라를 개발해주잖아요. 네. 뭐 도로 지어주고 건물 지어주고. 근데 실질적으로 도로나 건물을 지어진다는 거는 그 정부에 도움이 되지 거기 있는 민간 분야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들에게 느낌과 그들에게 어떤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의 그런 구석구석 그분들에게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벌써 문화적 우호성 이런 공감대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국민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아프리카 진출하려면 우리 국가 거버넌스와 기업들이 같이 나갈 때가 많은데 그쪽 국가 수반들이 가끔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연맹 연합 그 건물도 중국이 무상으로 지어주고 여기 대통령궁도 중국이 지어주고 공항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그 고속화 국도도 중국이 해줬는데 한국 니네 여기 와서 비즈니스 하겠다는데 그럼 뭐 해줄 건데를 간간히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럼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문화적 무보성이랑 이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포용적 성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그 저변에 있는 그 청년층이 거의 60%지 않습니까? 네. 25세 이하가 실업률이 또 되게 높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교육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뭐 현대 기아 자동차에 학교가 있어요. 기술 학교가 있거든요. 그럼 기술 학교를 통해서 기술을 가리키면 오히려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 그들이 나와 갖고 현대 기아 자동차 서비스 센터를 차립니다. 그리고 현대 자동차 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거기서 시장에 진출도 하게 되고 일자리 창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너에게 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접근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많은 뭐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또 우리 또 국민적 공감대가 뭐 거기까지 퍼주면서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런 교육이 지금 우리가 IT나 이런 쪽에 굉장히 강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포용적 성장보다 녹색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IT나 디지털 혁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을 ODA하고 연동을 한다면 그러면 충분히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현재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법인을 설립해서 활동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대기업도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인도양도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태평양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수산물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동원 우리가 동원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세네갈 쪽에 이제 베이스를 만들어 갖고요. 거기서 이제 그 뭐 갈치나 뭐 그런 생선들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유통까지 하고 제조까지 하는 그런 공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우간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통조림을 만드는 회사가 들어가서 왜냐하면 거기는 이런 제조에서 그거를 이제 보관하는 데 좀 문제가 있거든요. 아직 이제 우리가 그 산업화가 이렇게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들어서 그걸 통조림화시키고 주스로 만들고 이러면서 또 시장을 확보하게 됐고요. 물론 이것이 제가 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부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 이제 거기서 아프리카가 이제 저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해외로 유출하는 돈을 유출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또 고려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도 이제 국내 다시 송금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많이 알아봐야 된다 말씀도 주셨고, 그리고 저도 출장 갔을 때 보니까 이게 한 국가라고 하기에는 부족 간의 개념도 분명하고 또 언어도 또 한 블럭 지나가면 또 다른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아프리카라고 통칭하지만 또 지역별로도 워낙 다르고요. 그러면 아프리카 교류할 때 우리가 꼭 챙겨서 알아야 될 요소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될 때 굉장히 그 아프리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식민지를 겪으면서 그 베를린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그 당시 식민지 그 본국에서 이렇게 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질적인 집단들이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갈등이 있고 또 거기는 아까 말씀 그 갈등이 또 심화되는 게 뭐냐면 부족주의고 공동체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기의 공동체 출신들을 쓰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외가 되고요. 그럼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런 불만들, 갈등들이 상당히 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좀 얘기한 것처럼 그 나라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굉장히 틀리고 그다음에 이게 정치적으로 불안한 부분들이 그다음에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종교의 갈등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또 위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통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볼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는 뭐 나름대로 스터디는 해가면서 진출을 해야 될 국가인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게 현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면 어떤 공동체를 기반으로 어떤 부족을 기반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비즈니스 하려면 흔히 말해서 아직 중진국 이하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커미션 같은 걸 요구할 때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주게 되면 다음번에 다른 공동체 쪽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너는 전에
전에 정권의 정치자금 대준대 아니냐 하면서 또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거는 우리 기업들이 나가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좀 기본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이제 식민지로 해방된 이후에 예. 패턴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주요 부족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부족들이 모여서 한국은 있지만 그 주요 부족들이 있고요. 그 부족이 다른 부족들하고 공동체를 만들고 연합전선을 형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어떤 나라가 있다 그래서 뭐 나이지리아에 뭐 굉장히 많은 뭐 한 300개 부족이 있다라고 네. 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큰 메이저는 한 3개의 부족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럼 그 부족 안에서 움직임이라는 자체가 보여지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 나라의 인구 분포를 보게 되면 어느 부족이 가장 또 많은 것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 영역에서 그들이 이제 위치매김한 게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득권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예측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흔히 얘기해서 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예측을 못하지만 예. 지금 기반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측 안에서 움직인다면 큰 문제가 없고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지금 뭐 정부에서 만드는 정보들도 있겠지만 요번에 보면은 그건 요번에 업데이트 많이 됐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기본 정보가 예. 과거에 우리가 좀 이렇게 아프리카에 관심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렇게 하다못해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프리카 얘기하면 아프리카가 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54개국이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서사라를 보태면 55개국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아프리카에 대해서 이 정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업데이트가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하면서 각 부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굉장히 그런 거에서 스터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 있고요. 그 기반을 우리가 플랫폼으로 만든다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데는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되는 게 정보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문화적 공감대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들이 원하고 있는 IT나 이런 디지털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노하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 있죠. 거고요. 예. 그럼 이것이 이렇게 이 세 개가 어우러진다면 아프리카의 진출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늦었다고 하지만 절대 늦은 게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들은 하드하게 접근했다가 지금 소프트하게 가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이미 보다는 소프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하드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라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54개국이나 되니까요. 우리나라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아마 아프리카 관심 많을 텐데 그래도 영순위로 여기부터 문을 두들기시면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약간 추천해 주신다면 어느 나라를 추천해 주시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IT나 금융, 뭐 비즈니스 이런 분야들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뭐 가장 그런 IT 쪽이 이제 다 뭐 전부 다 굉장히 이제 뭐 본격적으로 그거를 이제 개발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것을 시스템화 시키고 있지만 뭐 케냐라든지 그다음에 남아공, 이집트, 그다음에 나이지리아. 이게 이제 세 개. 그러니까 4개죠. 네. 이 4개가 어떤 인터넷 강국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치고 올라오는 나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몰리셔스라든지. 예. 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뭐 세네갈 같은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나라도 있고 모로코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이 나라들이 지금 이제 AU가 이제 하나가 돼서 이제 거기서 아프리카 FTA라는 것을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디지털 혁신 그다음에 AU의 그 에젠다라는 것이 2063년까지 모든 것을 녹색 성장화 시켜야 된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거겠죠. 그중에서 근데 좀 우리가 빨리 접근을 해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했던 그런 4나라 나이지리아, 이집트, 그다음에 케냐, 남아공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기회의 땅 아프리카 아주 개괄적으로 전체를 어디서부터 훑으면 되는지를 촘촘히 설명해 주신 김성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